운이 좋은 사람이란 자기 운을 다 쓰는 사람이고, 운이 나쁜 사람은 자기 운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 혹은 운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운이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대한 진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운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놀랍게도 일본 최대 소매기업 돈키호테의 창업자인 야스타 다카오 회장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야스타 다카오의 운에 경영학에 담겨있는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을 더해서요, 운을 나에게 맞게 컨트롤하는 방법, 그리고 나에게 오는 행운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운 때문이었다. 저는 매체에 거의 출연하지 않은 탓에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곳곳에 있는 노랗고 빨갛고 알록달록한 간판을 내건 돈키호테는 누구나 알 것입니다. 고급 브랜드부터 두루마리 휴지까지 망라한 다양한 상품을 초저가에 판매하는 종합 할인점이지요. 저는 40세를 눈앞에 둔 1989년 도쿄에 돈키호테 1호점을 열었습니다. 이후 약 35년간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되면서 시련을 겪는 와중에도 돈키호테는 한결같이 놀라운 성장세를 유지했지요. 우리 회사는 창업 이래 34년 연속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730개 점포, 약 9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국제 유통기업이 되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매출은 18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탄탄대로를 달린 듯 이야기했지만 제 인생과 사업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은 재난, 고난, 악정고투의 연속이었지요. 그때는 뭘 해도 잘 풀리지 않아 늘 괴로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작은 부동산 회사에 들어갔지만 입사 10개월 만에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 후 재취업하지 못해 도박으로 먹고 사는 방랑의 나날이 시작되었지요. 밤낮이 바뀌어 살아가는, 한마디로 타락 그 자체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30세를 앞에 두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때 눈길이 머문 곳이 각지에 띄엄띄엄 나타나기 시작한 할인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악착같이 모아놓은 전재산 약 7천만 원을 과감히 투자해 도쿄에 18평밖에 안 되는 도둑시장이라는 이름의 소형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진열해 놓아도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임대료가 한 달에 185만 원인데 매출은 하루에 9만 원도 안 될 정도였지요. 소매업에 도전한 것은 지식도 경험도 인맥도 없던 저로서는 인생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게다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도박이었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일푼이던 제가 2천조 원 규모의 기업 경영가가 되었습니다. 요즘 찾아보기 힘든 자수성가 경영자이자 사실상 거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돈키호테를 시작할 당시 일본 전국의 할인점이 중소규모까지 합쳐 수만 개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당시 업계 전체 매출에 맞먹는 금액을 지금 돈키호테 혼자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 저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열정적이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한 경영자도 많았지만 그들 역시 어느덧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스스로 곰곰이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 운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운의 총량은 비슷하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운은 단순히 재수가 좋다라고 할 때의 재수와는 다릅니다. 지금도 제가 그간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 회장님은 정말로 운이 좋았네요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행운이 특별히 많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주어진 운의 총량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두드러지게 운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긴 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운을 어떻게 쓰느냐가 다를 뿐인 것입니다. 즉, 운이 좋은 사람이란 자기 운을 다 쓰는 사람이고, 운이 나쁜 사람은 자기 운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 혹은 운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행운을 부르는 행위, 불운을 부르는 행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이 좋지 않을 때 발버둥 치거나 남을 탓하면 운이 현저히 나빠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기 운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최대화하고 불운을 최소화하면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인생에는 행운과 불운이 번갈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불운을 최소화시키고 행운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이 나쁠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가 기회가 왔을 때 온 힘을 다해 돌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인생과 사업에 운을 최대한 활용해 왔습니다. 운은 결코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 운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운을 직접 탐구하거나 진지하게 거론하지 않지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물론 자연재해 등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운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은 사람의 인식 범위를 뛰어넘는다라는 주장을 굳이 반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결과를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라는 고정관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운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운이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대한 진실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저는 항상 운의 강력한 힘에 휘둘리면서도 어떻게든 저의 운을 통제해 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운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극복할 수 있는 패턴을 찾았고 그 덕에 지금의 저와 저의 회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자신을 운의 산 증인으로 내세우려 합니다. 운이라는 신대륙으로 진입하라.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우여곡절 끝에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경영을 배우려고 작은 부동산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황당한 곳이었어요. 평당 4,000원짜리 땅을 별장터로 포장해서 평당 약 9만 원에 팔았습니다. 한 번은 2천만 원 정도를 겨우 마련해 간신히 계약서를 쓰려는 손님이 있었는데 상사가 저에게 그 손님이 친척에게 빌려서라도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내도록 만들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선량한 시민을 속이는 모습에 정이 떨어져 이런 회사는 그만두자 라고 결심했을 즈음 회사는 파산해버렸습니다. 입사한 지 10개월 만에 회사가 망하다니 운이 나쁘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운을 터주었습니다. 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즉 운을 가로막는 전형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웠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뻔뻔한 장사를 하는 회사는 대부분 독재형 경영자가 이끄는 악덕 기업입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악덕 기업에서 일하면 운이 막혀버립니다. 저 역시 이런 짓만은 평생 하지 말자고 굳게 다짐했지요. 그 후 내가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지만 기술도 인맥도 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는 수 없이 고른 선택지가 장사였지요. 그쯤 전국에 할인점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매장에 들어가든 무뚝뚝한 점주가 손님을 힐끗 볼 뿐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이한 마음으로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돈키호테의 원형이 된 할인점 도둑시장을 개업하고도 한동안 크게 고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 그대로 맨주먹뿐인 문외한이 싸면 뭐든지 팔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장사를 시작했으니 처음부터 잘 될 리 없었지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창자를 쥐어짜는 고통 속에서 활로를 찾다. 그러나 그 후로도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1999년에는 심야 영업을 둘러싸고 일어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돈키호테 반대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또 5년 후인 2004년에는 돈키호테를 노린 연속 방화 사건이 발생했지요. 심지어 같은 해 12월에는 지점 중 한 곳이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당해 종업원 3명이 희생되는 대참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대로라면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지요. 결국 내 인생도 끝인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괴로워서 발버둥치고 끙끙거리며 고민했습니다.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정신이 없었지요. 말 그대로 창자 밑바닥을 쥐어짜듯 필사적으로 살아남을 길을 궁리했습니다. 해결책을 궁리할 때는 문제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부터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예전 유리로 된 콜라병을 떠올려 보세요.
그 병처럼 목이 좁아져 흐름이 정체되는 곳을 병목이라고 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늘 이런 병목이 여러 개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저기로 가고 싶은데 병목에 걸려 움직이지 못한다면 어떻게든 그 지점만 통과하면 문제가 단숨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매일 창자를 쥐어짜고 시행착오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병목을 스스로 빠져나가는 순간이 옵니다. 불붙은 사고 회로에서 좁은 틈을 빠져나갈 방법이 탁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그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도하면 멋지게 들어맞아 새로운 성장과 확대의 길이 열렸습니다. 저와 회사가 이룬 성공의 역사는 이런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사실 그 어떤 회사라도 34년 연속으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것만으로 기적을 일으킨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축한 독특한 전략도 어디까지나 기적의 필요 조건일 뿐이지요. 그렇다면 기적의 충분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운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30년간 끊임없이 격변과 격동을 겪었습니다. 존폐 위기에 내몰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런데도 꾸준히 매출과 수익이 늘어난 것은 창업자인 제가 운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저는 지금 만 75세이지만 지금 말했다시피 보통 사람보다 훨씬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빈털터리가 되기도 했고 엄청난 공경에 빠지기도 했지요. 인생 경험으로만 보면 실제 나이의 5배인 370년치의 경험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횟수와 그 진폭이 보통 사람의 5배 이상 되기 때문입니다. 운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 아닌가? 운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운이 좋아도 가위바위보 같은 게임에서 연속으로 이기기 어려운데 그건 왜 그런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장기적인 운과 단기적인 재수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승부와 같이 단기적인 운인 재수를 통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인생과 사업의 중장기적인 운은 사람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은 과학이다. 운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요즘은 제목에 운을 붙잡는다 또는 운을 지배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책을 서점에서 자주 봅니다. 그러나 저의 체험에 비추어 말하자면 운은 붙잡는 것도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그릇이 되어 다가가는 것이지요. 행운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려도 튕겨 나갈 뿐입니다. 어떤 인생에나 행운과 불운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운이 순풍이 되느냐 역풍이 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 개인의 능력과 역량, 정신력 등으로 운의 역풍을 극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운이 좋지 않을 때는 섣불리 발버둥 치지 말고 기다렸다가 운이 좋아졌을 때 순풍을 타고 단숨에 상승하는 것이 필승 패턴일 것입니다. 운의 흐름을 잘 읽으려면 운 안테나를 꼿꼿이 세우고 운 레이더를 촘촘히 돌려야 합니다. 되는 대로 살다 보면 안테나의 감도가 떨어져서 행운이 다가와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욕이 충만한 상태로 안테나를 세워야 행운이든 불운이든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안테나건 레이더건 전원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원 역할을 하는 것이 본인 내면에 갇혀진 혹은 길러진 운의 실제감입니다. 운을 종잡을 수 없는 환상이 아니라 확실히 존재하는 기운으로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늘 운이 함께한다고 인식하는 힘, 즉 운을 믿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운의 실제감이 모든 힘의 원천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둘 것은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행운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비관론자에게는 행운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보다 승률이 훨씬 높으므로 성공에도 빨리 이릅니다. 위험을 두려워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이루려고 항상 시도하는 긍정적인 도전자가 성공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어느 시대든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크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운을 끌어당기려면 우선 도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 인생도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막 창업했을 때는 전문 기술이나 특기는커녕 돈도 연고도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도 저는 늘 주제 넘는 목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코웃음 칠 만큼 큰 꿈에 도전한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 눈에는 주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면서 꿈꾸기만을 좋아하는 바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나는 잘 될 것 같다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솟아났을까요? 벽에 부딪혀 고뇌하고 발버둥 치는 와중에도 여기저기 남아있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꽃을 열심히 모으면서 온 힘을 다하다 보니 저의 운이 그렇게 튀었나 봅니다. 여러분은 혹시 대수의 법칙을 아시나요? 통계학과 확률론에서 중요한 기본 법칙으로 많은 기업과 산업에 응용됩니다. 대수의 법칙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히 표본 수가 많을수록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 전체의 평균에 가까워진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특정한 수가 나오느냐 마느냐는 우연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던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숫자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에 가까워지지요. 동전을 던져 앞이나 뒤가 나올 확률 역시 던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각각 2분의 1에 가까워집니다. 도전 횟수가 늘면 확률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도전 횟수가 줄어들면 주사위에서 특정한 수가 나오느냐 마느냐, 그리고 동전의 앞 또는 뒤가 나오냐 마느냐가 우연에 좌우됩니다. 주사위라면 어떤 수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고 동전이라면 앞이나 뒤가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지요. 이렇게 통계의 변동성이 커지면 결과를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단기적 재수가 이런 운을 말합니다. 현명한 분들이라면 눈치챘겠지만 앞서 말한 운의 경영, 즉 중장기적 인생의 운 통제가 대수의 법칙에 기반한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이 이론을 과학적으로도 자신 있게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표본 수가 많을수록 운을 틔우는 행위가 무엇이고 막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지요. 그러므로 계속 도전해 표본 수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운을 최대화하고 불행을 최소화하라. 그러면 행운이나 불운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선의 방법은 행운을 최대화하고 불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불운이 찾아왔을 때 초조해진 나머지 손실을 어떻게든 만회하려 무리수를 두기 쉽지요. 그러나 섣불리 움직이면 상처가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운이 좋지 않을 때는 불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적어도 저는 불운이 찾아왔다 싶으면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나 자신을 억제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불운을 견디고 나면 행운이 옵니다. 앞서 제가 진폭을 언급했지만 이전에 경험한 불운의 크기에 비례해 이후에 겪을 행운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엔진을 활짝 열고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 행운을 최대한 증폭시켜야 합니다. 운을 다 쓰는데 온 힘을 쏟는 것이죠. 물론 동굴에 칩거한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며 지내서는 안 됩니다. 꾸벅꾸벅 졸아서도 안 됩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용히 관찰하며 뇌에 쥐가 날 정도로 골똘히 생각해야 합니다. 봄이 돌아오면 어떻게 행동할지 이것저것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면서 역전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되뇌 피질은 동굴 속에서 가장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뇌를 최대한 가동하면 다음에 찾아올 행운을 감지하는 안테나도 예민해져 운이 바뀌는 시점, 즉 호기를 절대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흐름이 왔다라고 느껴질 때 곧바로 공격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경험상 이렇게 동굴에서 탈출한 직후에는 거의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동굴 속에서 낙관적인 상황에서부터 비관적인 상황까지 온갖 상황을 정해 작전과 전략을 짜고 또 짰기 때문이지요. 덕분에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서 실패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행운과 불운의 선순환 패턴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인생에서든 사업에서든
머지않아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어느 시대든 위험을 회피하면 큰 보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르며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면 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위험을 회피하면 계속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현대에는 위험을 감수하든 회피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뜻밖의 행운과 불운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견실한 직장으로 인기를 끌었던 은행도 줄줄이 경영 위기에 몰려 대규모 재편을 계획하고 있지요. 물론 은행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대기업에 취직해 소시민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 불확실한 세상에는 뜻밖의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쾌활하며 실력을 우선하는 기업을 골라 지원해도 좋습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해 과감하게 창업을 해도 좋아요. 스스로 고른 길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을 갈고 닦아보십시오. 행운의 여신은 그런 사람에게 미소 짓는 법입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최대의 위험이다. 저는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젊을 때부터 위험을 감수해왔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위험을 피하고 그럴싸한 곳으로 안일하게 머물고자 하는 마음만이라도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해왔지요. 위험을 회피하느라 행운을 다 놓치고 나서 놓친 고기일수록 커 보인다라며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머리 좋고 유능한 사람일수록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운을 앞당기는 방법. 숙려 단행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충분히 생각한 후에 결심하고 실행하라는 뜻인데 숙려만 하고 단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돌다리를 두드리기만 하고 건너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단행 숙려를 지향합니다. 우선 결심하고 실행한 다음 곰곰이 생각하자는 의미입니다. 단행은 도전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오르기 어려운 산에 도전하려면 등산하기 전에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공포에 질려 등반을 포기한다면 계획은 탁상공론으로 끝날 것이고 등반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단 산에 직접 올라 걸으며 자기 계획을 검증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최악의 사태를 피할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길을 개척하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설령 도전에 실패해도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도전의 보람과 실패의 후회를 느끼며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모색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그래서 제 도전은 만냥인 것입니다. 이때 얻은 교훈을 양식으로 삼으면 다음번에는 숙려의 수준이 현저히 높아질 것이고 결국 운의 선순환이 일어나 대운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의 장점. 젊은 시절 6년 정도 백수로 살 때도 저는 혼자만의 혁명을 꿈꾸며 고독하게 지냈습니다. 고독이라는 말은 멋지지만 현실은 전혀 멋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썩어버릴지도 모른다 라는 적막감과 고독감에 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인생의 순간이 바로 이 시절입니다. 평생 그렇게 괴롭고 외롭고 황폐했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 중독적인 적막감에 비하면 이후에 제가 했던 무수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어쨌든 50년 전에 저를 만난다면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고 말없이 꽉 안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정말 잘했어. 정말 잘 견뎠어. 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6년간 맛본 적막과 고독감은 이후 제 인생을 지탱하는 방파제이자 에너지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경영자로서 제 삶을 돌아보면 용케 잘 살아남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겸손도 자학도 아닌 진심입니다. 만약 저에게 이런저런 쓸모나 특출난 재능이 있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죽으림을 다해 도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번이나 치명적인 위기를 넘기면서도 필사적으로 노력한 것도 저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덕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온 마음과 목숨을 걸고 도전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에너지까지 짜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껴진다면 오히려 잘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온 힘을 다해 도전한다면 행운은 결국 여러분을 도울 것이니까요. 그것도 아주 크게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변화가 가장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가장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붕은 햇빛이 밝을 때 수리해야 한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나랑 흔쾌히 상담해 줄 사람 어디 없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에게 상담받는 건 둘째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루이스 하우즈의 굿 멘토에 담겨있는 인사이트예요. 저의 생각을 좀 많이 더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제가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음모. 여러분, 혹시 조금 좌절하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실망스럽고 힘든 나머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니까요.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하면 모든 게 실제보다 더 심각해 보이지요. 여러분의 상황이 나아지도록 마술 지팡이라도 휘둘러 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그런다면 여러분은 지금 겪는 여정에 감사하지 않겠지요. 우선 인생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대한 음모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는 장점이 많아서 성공하고 누구는 단점이 많아서 실패하게 하는 조작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불행하도록 누가 사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맞닥뜨린 문제는 여러분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야 하는 제대로 된 길로 경로를 다시 결정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단 나한테가 아니라 나를 위해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생각의 관점을 바꿨을 때 훨씬 빠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이유. 상황이 힘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벌어진 일은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 보기에 안 좋은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미래의 여러분에게는 그 일이 최고의 기회이자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여하튼 첫 번째 그 상황을 겪으며 여러분에게는 스스로도 모르게 부정의 필터가 씌워집니다. 마치 스스로도 모르게 색안경을 쓴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을 마주합니다. 평소라면 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정도의 일을 마주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부정의 필터를 쓰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숨 쉴 틈도 없이 연달아 일어난 안 좋은 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증폭되면서 감정을 담당하는 여러분의 편도체는 여러분의 이성을 납치합니다. 의학 용어로 아믹달라 하이잭이라고 부르는 이 편도체 납치 현상은 쉽게 말해 여러분을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대응할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너 지금 이성을 잃었어. 라고 말하는 상황이지요. 그런 상태에 놓인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거나 무언가에 집중해야 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온 신경이 연달아 일어나버린 안 좋은 그 일에 가 있어서 정작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실수를 하고 서두르는 바람에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는 무려 세 번째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모든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라고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겁에 질린 나머지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나면 좌절감이 밀려오지요. 그러면 이제 세상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후 바로 그 다음으로 할 행동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보고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이 지닌 독특한 재주를 파악하고 그 상황을 디딤돌로 삼았을 때 성공을 이루고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거창함의 필터를 벗어라. 자신만의 독특한 재주, 즉 재능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 대부분 거창한 재능을 생각합니다. 피아노 콩쿨 1등, 노벨상, 유니콘 기업 창업 같은 것들만 재능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두가 나머지 99%의 자기 재능을 못 보는 것이지요. 바로 이 거창함의 필터가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면 저건 저 사람밖에 못한다 싶은 디테일한 재능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말이죠.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재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 스스로 한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재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끊지 않고 들어주는 능력. 두 분은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며 어색한 사람 둘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능력. 상대가 힘들어 보일 때 적당한 타이밍에 기분을 전환시켜줄 농담 한마디 할 수 있는 센스. 눈에 잘 안 보이는 먼지 혹은 정리 안 된 걸 보면 못 참는 정리 감각. 대단한 요리는 아닌데 이상하게 먹으면 행복해지게 만드는 요리 감각, 즉 평범한 식재료를 가지고 먹고 싶게 만드는 능력. 기억력 대신 사람력으로 기억하는 능력, 즉 언제 누구랑 무엇에 대해 얘기했는지 다 기억하는 사람. 상대가 쓴 글이나 말 중에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뽑아내는 능력.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면 동선과 가구 배치가 먼저 보이는 능력. 사진 찍을 때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서 정말 그 사람답게 찍는 능력. 어린아이를 5분 안에 웃게 만드는 능력. 분위기가 싸해졌을 때 티나지 않게 다른 얘기로 노선을 바꾸는 능력.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에게 용도만 듣고 물건을 바로 추천해주는 생활 큐레이터 타입의 능력. 길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모두 듣고 그걸 핵심 3줄로 요약하는 능력. 상대 라이프 스타일을 기억했다가 기가 막히게 맞추는 사람, 즉 선물 잘 고르는 능력. 이 영상 뜨겠다. 이 글은 진심이다. 이런 감각, 즉 좋은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 즉 슬픈 사람에게 조언 말고 여백을 주는 능력. 새로운 걸 배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해보는 능력. 그로 인해 망설이던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바꿔서 전달하는 능력. 오늘 장보러 갔다 온 것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사람, 즉 사소한 것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하는 능력. 타인의 성향에 따라 말투와 속도를 맞춰주는 능력.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시들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본 것들인데요. 보통은 이런 것들을 그건 그냥 하는 건데 하고 넘기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건 그냥 하는 거, 그게 바로 디테일한 고유 재능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재능이라는 것의 핵심은 희소성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한테는 그게 자연스럽다는 데 있는 겁니다. 살구잼을 만드는 손맛, 공감해주는 귀, 사람을 안심시키는 말투, 이런 것들이 사실 개개인의 장르인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사람은 모두 천재다 라고 했던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기 바로 직전에 그만둔다. 대부분의 사람은 목표가 무리하거나 비현실적이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서 포기하지요. 익숙한 곳으로 물러서고 대부분 성공을 거두기 직전에 도망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로 결단했다면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더라도 계속 가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드는 두려움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강력해서 여러분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계속 밀어붙여야 합니다.
왜일까요? 좋아 보이는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안 좋아 보이는 것들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나서 합리화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소모한 에너지로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상황을 과감하게 돌파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지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쉬운 길을 조심하세요. 대부분의 지름길은 가장 오래 걸리는 길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여러분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 지름길 선택한 적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길은 대개는 더 멀리 돌아가는 길입니다. 방황하다가 의도치 않게 평범해지다.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방황하다가 의도치 않게 평범해집니다. 제 친구가 최근에 겪은 일은 제가 지금 말한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친구와 아내는 하와이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스노클링에 도전해보기로 했고 혼자서 바다에 들어가기 전 안전한 호텔 수영장에서 먼저 스노클링 강습도 받았지요. 그 후 두 사람은 오리발과 물안경을 챙겨서 미지의 깊은 바닷속 아름다움을 찾으러 태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었고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는 잔잔하고 평온해서 완벽했지요. 바다 밑에서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물고기, 화려한 수중식물과 산호초를 보며 바다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황홀한 경험은 곧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친구는 물 밖으로 머리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제야 먼 바다로 떠내려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저 멀리 호텔은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고 아내는 자신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친구가 아내를 불렀을 때 아내도 금세 위험한 상황에 부닥친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어느새 즐거운 스노클링은 끝나버렸고 두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 해변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발이 땅에 닿았고 해변으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얕은 물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안전하게 해변으로 도착하고 나서야 두 사람은 완전히 지쳐서 모래사장에 쓰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살면서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표류하는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사실 사람은 종종 방황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표류하다가 자신이 선택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르는 사이 떠내려 가다가 결국 그제서야 죽을 힘을 다해 헤엄치려고 노력하지요. 방황하며 살 수도 있겠지만 목적의식을 갖고 일하며 사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한 목적이 있으면 방황하더라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목적을 정하고 그걸 추구하며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걸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5년 후 내가 원하는 모습, 10년 후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적어보십시오. 만약 5년 전인 2020년과 지금 2025년의 여러분 상황이 여러모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난 5년간 바닷속 풍경을 구경하며 표류했던 것입니다. 5년 후, 10년 후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적었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모습으로 거듭나는데 필요한 일을 하고 있나요? 표류하지 않으려면 일단 현재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꿈꾸던 모습에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멀어졌습니까? 주위를 둘러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력해서 이루고 싶은 모습은 주변 사람의 모습을 반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활기차다면 아마 같은 모습을 목표로 삼은 모습에 자신을 투영했을 것입니다. 반면 주위의 인생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공평하다며 항상 변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비슷하게 변명할 경향이 높습니다. 주변 사람은 여러분의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 기회를 찾아야 한다. 누구나 자신이 꿈꾸던 모습과 실제 모습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격차를 줄일 때입니다. 우선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나요? 일은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출근한다면 업무의 효율,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의 효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면서 하는 일과 자신의 목적, 방향성이 달라 불행해지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 자리가 안정되면 편해져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방법과 원칙을 세우려 하지 않고 표류하지요. 그리고 직장에서 매일 뻔한 일을 하며 지루해하고 만족하지 못한 채 경력을 낭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가야만 하니까 출근하고 있지는 않나요? 뚜렷하게 세운 목적이 처음부터 없었으니 직장에서의 모든 경험이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에서 행복하지 못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집에서도 행복하지 못한 분들도 많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에서도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이룰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꽤 긴 시간 많은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그저 돈 때문에 지금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이라는 사람들 중에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려는 노력 자체를 해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진짜 한번 이 일을 제대로 잘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사례를 보면 아무 상관없던 예전 직장 혹은 예전의 커리어에서 좋아하지 않지만 좋아하려고 노력해본 경험, 좋아하지 않지만 잘해보려고 노력해본 경험이 이후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그 과정을 통과하며 느꼈었던 감정들, 즉 일이 너무 힘들 때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극복했었는지, 좋을 땐 왜 좋았었는지, 어떻게 하니까 뿌듯한 느낌이 들었는지, 이런 감정들조차 진짜 원하는 일을 나중에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진실. 여러분이 명확한 목적을 찾았다고 해봅시다. 뚜렷하게 목적을 세웠다고 갑자기 인생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세요. 오늘 고민한 똑같은 문제를 여전히 고민할 겁니다. 하지만 고민을 보는 관점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뜻밖의 원치 않는 사건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버릇이 생기지요. 반면 분명한 목적이 생기면 인생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저는 이 교훈을 굉장히 어렵게 배웠습니다. 일을 시작하던 무렵, 업무는 잘하고 있었지만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에 시달렸지요. 점점 참을성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직장을 찾으려고 면접을 보기 시작했어요. 결국 급여가 조금 더 높은 것 외에는 별 볼 일 없는 회사로 옮기기 위해 확실하게 경력을 쌓을 수 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실수라는 걸 깨닫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의 경영난은 일시적이었죠. 당시 저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려 저지른 실수로 인해 경력에 있어 몇 년간 손해를 봤지요. 그러니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실제로 좋은 일도 생각만큼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나쁜 일도 보이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붕은 햇빛이 밝을 때 수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목적을 향해 갈 때 많은 변화를 마주할 것입니다. 변화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어서 대개는 변화를 거부하지요. 사실 누구나 개인적으로 겪은 경험과 알고 있는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면 여러분의 의사결정 기준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생깁니다. 반면 대도시에서 자랐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정보를 기준으로 의견을 형성했겠지요. 또한 가족의 크기, 첫째인지 막내인지와 같은 가족 내에서 본인의 위치, 가족 구성원의 성비, 부모님의 이혼이나 경제적 파산 같은 중요한 인생의 사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기준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여러분이 가진 신념과 생각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아주 작은 표본 단위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처음 접하게 되지요. 새롭고 이질적인 것에 관한 본능적인 반응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입니다. 모르는 것은 무섭지요. 무엇보다 기존의 얽매인 생각과 자부심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능력을 무의식적으로 가로막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위기가 없으면 어떤 사람은 변화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완전히 망가진 것도 아닌데 바꾸자고 제안하면 절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도 많지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망가뜨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히 현재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조차 변화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존 F 케네디가 언젠가 말했습니다. 지붕은 햇빛이 밝을 때 수리해야 한다. 이 단순한 문장 속에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태풍이 올 때까지 지붕 수리를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빗물이 소파 위로 떨어지고 바닥이 물에 잠길 때까지 지붕을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지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20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리투스가 한 말인데요. 유일하게 변치 않는 것은 변화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각각 정도는 다르겠지만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받아들여야 할 생활의 일부라는 것이 2000년 전 헤라클리투스가 남긴 메시지이지요. 변화가 가장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가장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네, 여러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집을 부리며 변화를 거부하다가 가진 것을 모두 잃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편안함에 빠져 변화를 꺼리면 위험이 따릅니다. 편해지면 자기만족에 빠지고 안일함은 성공을 방해하는 최악의 적, 즉 실패보다 훨씬 부정적인 근원입니다. 차라리 실패하면 다른 방향으로 시도해서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자기만족은 편하고 현재 상태에 만족하게 해버리니 성공을 방해하지요. 오히려 여러분의 상황이 나아졌을 때 계속 향상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니까요. 변화가 가장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가장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게 변화가 지닌 역설입니다. 당황한 상태가 아니므로 더 제대로 볼 수 있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킬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모든 것이 그럭저럭 괜찮아 보일 때입니다. 햇빛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